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 멤버십 영상을 공개합니다. 영상 주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수도권 집값 급등 직전에 저희가 멤버십 회원에게 공개했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요, 부동산 시장에서 왜 내 판단이 잘못됐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쇼킹 부동산 멤버십은요, 주3회 전용 영상이 올라가게 되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3회 멤버십 영상으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멤버십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이죠. 투자와 관련돼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쇼킹 부동산 멤버십 회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 갈수록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그래서 목돈이 있다면 불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금에 들어가 있더라도 불안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목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전세 보증금의 형태로. 여러분이 전세로 4년을 거주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매가격 9억 아파트에 전세 5억에 거주했어요. 그리고 집주인과 묵시적 갱신으로 4년간 전세금 5억에 그냥 살 수 있었습니다. 자, 내가 그동안 거주비를 싸게 살았다고 좋아할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4년 동안 5억이란 목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했냐? 자, 물가 상승 배수를 이용해서 기준 시점의 화폐 가치를 비교 시점의 화폐 가치로 환산해 봤더니 전세 계약 4년 후에 5억의 가치는 4억 4,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게 상승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소득과 밀접하게 연관된 게 있습니다. 바로 임대료죠. 소득이 올라간 만큼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4년 뒤에 전세금은 더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전세금만 오를까요? 매매값도 오르겠죠. 매매 가격은 전세금 올라간 것보다 더 높게 상승하게 됩니다. 전세금이 만약에 5천만 원 올랐다면 매매 가격은 7천만 원, 8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전세를 거주하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 대부분 보면 전세값 오르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온다? 점점 밀려나요. 서울에 전세 살다가 전세금이 너무 올라가서 경기도로 가고, 경기도에서 뒤늦게 내 집 마련하려다 보니까 더욱더 외곽 지역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산을 매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11억 아파트를 전세 끼고 4억에 샀습니다. 그리고 전세 4번을 돌렸어요. 자, 8년 뒤에 이 전세 보증금 7억의 가치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낮아져 있겠죠. 나는 대출 상환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출 상환 부담이 낮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대출은 내가 소득으로 갚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갚는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임금이 상승하고 임대료가 상승하고 매매값이 상승하는 공식 말씀드렸죠. 그럼 8년 동안 전세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네. 전세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투자금 회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도 올라간다 말씀드렸어요. 투자금이 회수된 상태에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 수익률이 극대화되더라. 그래서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는 투자입니다. 최소 5년 이상 끌고 가는 장기 투자 상품이에요. 그래서 상담할 때 2년 뒤를 보고 3년 뒤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최소 5년 이상, 길게는 10년까지 끌고 가는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자산을 살 것인가이죠. 부동산 비관론의 대표적인 근거 바로 인구 문제죠. 요즘 작년에 말에 유명했던 기사 있습니다. 한국 인구 감소, 중세 유럽 흑사병 때보다 심각하다. 해외 언론의 칼럼을 보도한 기사가 화제가 됐었죠. 자, 근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 집중화입니다. 자, 주요 국가의 수도권 인구 비중을 보면 대한민국이 50.5%로 일본의 34%, 영국의 24.8%, 스페인의 17.4%, 독일의 7.5%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이렇게 주요 국가 중에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 인구 감소는 대부분 어디서 일어난다? 비수도권에서 일어나고요. 수도권 지역은 인구가 아직까지는 안정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수도권 쏠림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2015년에 경제 성장률의 수도권 기여도가 52% 절반 수준인데 현재는 7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방에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연봉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지방이 안 가고 어떻게든 수도권에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난방 한계선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 주요 업무 지구에는 오피스 공급 부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대 업무 지구의 공실률이 역사상 최저 수준인 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선호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수도권에 몰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디에 살 것이냐? 선호하는 주거 형태 66%가 아파트 선호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은 21.2%, 빌라는 10.6%였어요. 자, 단독주택 21.2%나 되네? 근데 도심 지역에 단독주택은 거의 없고요. 있다 하더라도 구옥이라서 젊은 층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 빌라는 요즘 어때요? 임대 선호도까지 추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 인허가의 10채 중 9채는 아파트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수도권 아파트는 정말로 많습니다. 관리비 공개 의무 단지 자료를 보면 서울에 무려 125만 호의 아파트, 경기도에 333만 호의 아파트, 인천에 70만 호의 아파트, 수도권에만 500만 호 넘는 아파트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500만 호 넘는 아파트가 수도권에 존재하지만 주요 업무지구에 출퇴근 가능한 아파트는 얼마나 될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주요 업무지구 인근의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 밀집지역 자체가 적어요. 상업시설을 활용하고 있거나 하면 빌라나 단독주택 주거지로 돼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아파트 몰려있는 곳이 별로 없네? 여러분들이 네이버 부동산에 가셔서 필터를 5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해보세요. 아파트 숫자가 확 줄어드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지구 접근성과 주거 만족도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거 선호도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의 아파트,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에이, 나는 아파트가 싫어. 빌라나 단독주택으로 가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와 전세 수요가 끊이질 않는다는 게 바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특징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투자 선호도입니다. 가끔 댓글에 이런 걸 있어요. 요즘 누가 부동산에 투자나요? 미국 주식이나 코인 하면 돈 복사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상담해 보잖아요. 10명 중에 9명은 손해를 봤어요. 돈 본 사람들 거의 못 봤습니다. 수익을 낸 사람도 상당수 소액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니었어요. 자, 부동산이 유동성의 종착지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주식과 코인은 일일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자,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목돈을 맡기기엔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 찬양하는 사람들, 코인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전세금 빼서 투자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결론은 무엇이다? 목돈이 갈 곳이 어차피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수도권 아파트나 핵심 지역의 꼬마 빌딩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결론은 하나입니다. 거주 선호도와 투자 선호도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더라. 투자할 곳이나 거주할 곳이나 다른 대안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입지의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안심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내 집 마련과 투자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신다 하더라도 제가 당장 집값이 오른다고 장담은 못 드려요. 왜? 기준금리 3.5%의 뚜렷한 한계는 존재하기 때문이죠. 근데 집값은요, 사자마자 어떻게 움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소 2년 뒤, 4년 뒤 그 이상을 봐야 돼요. 그럼 앞으로 금리 정상화는 반드시 이뤄지게 될 것인데, 기준금리가 3.0%가 된다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예금금리는 3.1%, 대출금리 3.3%가 되겠죠. 자, 기준금리가 2.5%가 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금금리가 2%대로 낮아지게 되고, 대출금리도 2%대로 맞춰지게 됩니다. 자, 기준금리가 2.0%가 된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과거 평균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에요. 예금금리는 2.1%, 대출금리는 2.4%입니다. 지금 시중에 대기성 자금이 1천조 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자금이 어디로 움직일까요? 어디로 움직일지 미리 말씀을 드렸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졌습니다. 올해 3분기에서 올해 4분기로 지연됐어요. 자, 지금 괜찮은 시점일까요?
네, 괜찮습니다. 아직 기회는 많아요. 10억 초과는 상급지에선 워낙 많이 반등을 하면서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그 이하에서는 여전히 좋은 기회가 많이 있고 분양도 나올 겁니다. 특히 5월에서 7월에 나오는 분양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과감한 투자는 금리 고점에 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은 모르실 거예요. 기준금리가 3.0%, 2.5%, 2.0%가 됐을 때 제가 지금 했던 이야기가 절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멤버십 이용료 1000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